인식하게 됩니다. 국가들이. 그래서 87년에 이르게 되면은 가트로는 안 되겠다. 가트는 이제 보통 이제 WTO하고 같이 우리가 얘기를 해요. 가트 WTO 뭐 이렇게 합쳐서 그냥 얘기합니다.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이게 가트죠. WTO 월드 트레이드 오건이죠. 세계 무역기구예요. 그러니까 가트가 확대 개편된 게 WTO예요. 그러니까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기구인데 이 가트 체제 같이 이렇게 소규모 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걸 확대 개편하자. 신자유주의, 아까 레이건 대통령, 뭐 대처 수상, 하이에크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즈음에 이제 규범적, 제도적으로도 이게 개혁이 이루어지게, 조직 개혁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WTO로 이게 바뀌게 됩니다. 이 WTO는 당연히 가트 국제법으로 기반한 체제죠. 그래서 가트 협정이 있고요. 국제법이에요. 회원국들이 모여서 만든 협정이 있고, 또 WTO 협정. WTO가 이제 과거에는 가트가 상품 무역 협정, 상품이라고 하면 이제 경제적으로 유형제죠. 상품 무역 협정 말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WTO에 오게 되면은 이제 서비스 무역 협정. 서비스 뭐예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무형제라고 하죠. 형태가 없는 재화입니다. 용역이라고도 하고 법에서 용역이란 말도 쓰죠. 그리고 이제 지적재산권,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교역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형제, 서비스, 용역, 무형제. 경제는 말씀드린 대로 과학기술 발전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언젠가 기술 자본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선진국들이 상품 유형제 시장에서 이게 산업 구조의 고도화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이죠. 이제 서비스 무역 비중이 높아지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받으려고 해. 뭡니까? 잘 사는 나라들은 자신의 권리들, 자신의 어떤 경쟁력을 법적으로 룰을 만들어서 보장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WTO가 확대 개편되는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가트 시절에는 상품 무역 협정만 있었는데 서비스 무역 협정, 그리고 트립스 협정이라고 부르는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선진국들이 지적재산권 보호를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회원국 국내법으로 일정 수준 이상 국제협정, 최소 국제협정, 이게 위포라고 해서 지적재산권 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포 협약, 지적재산권 협약 체제가 보장하고 있는 최소 보호 기준, 주요 4개 협약이 지금 원용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더 그 이상의 보호를 주는 건 괜찮아. 그걸 우리가 국제협정 플러스 방식이라고 해요. 최소 국제협정 수준의 보호를 줘야 되고요. 플러스하면 뭘 더한다는 뜻. 그 이상의 보호를 주는 것은 괜찮고 그 미치면은 WTO에서 다퉈. 그러니까 통상 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WTO는 과거 가트하고 달리 분쟁 해결 절차 제도가 굉장히 발전돼 있습니다. DSU, Understanding of Dispute Settlement. 분쟁 해결에 관한 양해각서를 회원국들이 이제 협약으로 만들었어. WTO 체제에 편입시켰어요. WTO라는 것은 뭐 국제기구니까요. 국제기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국제법 체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제기구는 뭐 국가처럼 국제법의 어떤 능동적 주체가 아니에요. 국가는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 통치권이 있죠. 국제기구는 법만 있어. 영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국민이 시민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국가 목적을 위해서 국가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고 이 통치권을 행사하는 그런 기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기구 물론 이제 국제법상 국제기구 법인격이 있고요. 그, 그 국제기구 설립 목적 범위 내에서 법인격을 갖습니다. 모든 국제법 시간에 여러분이 이제 배우실 텐데요. 그러니까 이 WTO는 말 그대로 이제 정부의 실패, 쭉 케인즈식 그 복지 정책, 그다음에 개입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효과가 없어지면서 정부의 실패를 겪게 되고 회원국들이 모여가지고 가트를 대폭 수술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루과이 라운드 들어보셨나요? 협상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한 7년 정도 가는 긴 협상이에요. 그래가지고 95년, 1987년에 시작해서 1995년에 이렇게 WTO가 출범하게 되는데 이 보면은 이제 재정은 보면은 이제 국가가 어떤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 시장에 개입하고 조정을 하는 수단이 되는데 어떤 보다 큰 거시적 차원에서 보면은 국가는 실패하기가 쉽다. 그래서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이 뭐냐, 그리고 그에 적합한 조세 및 지주 정책이 뭐냐,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마인드가 필요하다. 자, 재정의 3대 기능 관련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자원 배분 기능 있어요. 그리고 소득 재분배 기능, 그리고 경제 안정화 기능. 뭐 뒤에 나오네요. 정부의 실패해가지고 나옵니다. 자, 보면은 자원 배분 기능. 정부의 모든 정책은 정도는 차이는 있을지라도 자원 배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재화 영역을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가, 혹은 민간재와 공공재가 하는 상대적 비율을 얼마나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모두 정부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경제적 자원은 항상 희귀한 것이고 어느 특정 재화 생산은 다른 재화 생산을 포기해야 하는 것인 만큼 여기서 자원의 재분배가 일어난다. 정부는 재정을 통해서 공공재와 프라이빗 굿즈, 퍼블릭 굿즈 얘기 나옵니다만은 공공재와 민간재의 생산 비율을 결정하게 되고 이것을 자원 배분의 기능이 난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원칙적으로 자원 배분은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시장에서는 완전 경쟁의 원칙이 보장될 때 효율적인 자원 사용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현실의 시장, 이제 이상적인 학자들이 상정하는 이상적인 시장에서는 그게 가능할지 몰라도 현실 경제에서 시장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완전 경쟁이 보장되지 못하고 시장의 실패를 가져온다. 첫째, 정보의 불안전성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현실의 행위자들은 뭘 다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노벨 경제학상이랄지 발표할 때 보면은 이 정보의 불안전성 하에서 얼마나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걸 연구한 사람이랄지 뭐 그런 사람들이 경제학상을 다 오르죠. 또 둘째로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기업의 존재 때문에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 규모의 경제, 이거 현실적인 변수입니다. 그리고 외부성, externalities,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시장은 실패하게 됩니다. 외부성이라는 건 뭐냐? 본인의 행위가 타인의 경제적 상황에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주는 걸 말하고, 유익한 외부성을 우리가 외부 경제라고 불이익을 주는 경우를 외부 불경제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외부성, 시장 밖의 요인에 따라서 변수가 큰 경우에는
시장 기업을 통한 자원 배분이 불가능하고 비시장적인 조정 과정이 필요합니다. 공공재의 경우는 시장에 공급 대기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공공재는 non-rival, 비경합적이고 non-exclusive, 비배타적인 성격을 지닙니다. 시장의 경쟁과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완전 시장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못하고 시장의 실패가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의 개입, 재정을 통한 조정 뭐 이런 것들이 있게 되죠. 자, 소득 재분배 기능. 재정을 통해서 국가는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게 된다. 시장 경제에 이루어진 소득 분배는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의 균형적 배분을 위해서는 시장이 아닌 정부기구가 재정을 통해서 가력 부담해야 한다. 그러니까 정부는 예산을 통해서 불균형적인 소득을 재분배하게 되는데 세금이나 기타 국가의 수익 과정에서나 정부의 여러 가지 지출 과정에서 소득이 재분배됩니다. 그래서 열악한 중소기업을 위해서 뭐 지원금을 지급한다든지 소득 재분배 정책, 재정을 통해서 가는. 그리고 그 고소득자에게 높은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소득 재분배 정책이죠. 수익 과정, 정부의 수익 과정 그리고 지출 과정을 통해서 소득이 재분배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제기되지만 이 형평성 문제 그리고 효율성 문제 이런 거 하나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충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선택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효율성을 추구하는 성장과 형평성을 추구하는 분배. 형평성은 이제 주로 분배라고 보는 것이죠. 효율성은 뭐 성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동시에 추진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건 어렵죠. 그렇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시 국가 경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정책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 많이 듣겠습니다만은 소득의 재분배나 형평을 위해서 나눠줄 수 있는 파이를 키워야 된다. 기업이 투자하고 경제 성장이 일어나는 경제 활성화 정책이 우선돼야지 나눠 먹자식 분배 정책 이건 좀 문제다. 그래서 지금 진보 좌파 정부들이 이제 그런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는 있죠. 다음으로 이제 정부는 재정을 통해서 경제 안정화 기능을 할 수 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1929년 대공황 그리고 30년대 시장의 실패, 마켓 페일리어가 있게 됩니다. Great Depression이라고 하죠. 공황. 공황이라는 건 생산된 물건이 소비되지 않고 수요가 없어 생산이 또 축소되면 실업자가 속출하고 실업자 증가로 시장 수요가 감소하고 다시 이것이 생산 축소와 실업의 증가의 가중으로 연속적인 불경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존 메이너드 케인즈라는 경제학자가 유효 수요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정부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그것이 이제 미국에서 구현되는데 이것이 뉴딜 정책이고요. 언젠가 알빈 한센 뭐 얘기도 했었죠. 미국의 케인즈다. 뭐 알빈 토플러. 이름이 재밌어요. 이게 R이 비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이름 뭐 까먹기 쉬워서 나는 R이 비었다 이렇게 하면서 읽었는데
어쨌든 이 당시에 이제 이 알빈 토플러는 미래학자죠. 에, 그 케인즈식 그 재정 정책 이것이 이제 미국에서 알빈 토 한센 주도로 시행이 되었고요. 정부 재정 역할은 이 밖에도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 국제 수지 개선과 지속적인 성장 등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자, 말씀드린 이제 정부의 실패 얘기가 나옵니다. government fail. 그러니까 정부 재정의 기능은 여러 가지 작용하고 있는데 정부 역할이 비대해져 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정부가 만능적 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지만 시장이 실패하듯이 정부도 실패할 수 있다. 그 원인은 다음과 첫째,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되어 있어서 완전한 정부의 의도적인 기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 시장에서 행위자만 정부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라고 해서 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관료의 병리현상 등으로 해서 병리현상 등으로 해서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이 제한적이다. 그리고 시장의 통제가 불완전하여 시장을 자유 경쟁적으로 놓아두는 것보다 정부의 간섭은 결국 국가 정책의 실패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정치 과정에서 이익 집단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정치 로비 등으로 정책 결정이 왜곡되고 따라서 정부 정책이 실패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시장 실패를 정부 개입을 통해서 대체할 수 있다. 뭐 케인즈식 사고방식 대표적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게 너무 의도 이상으로 지나치면 그것이 결국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 실패를 시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할 때 이 정부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부 실패가 일어나는 원인으로 뭐 이런 것 여러 원인들 제기되고 있는데요. 공공재 최종 산출을 정의하기 힘들고 측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산출의 질을 평가하기 어렵고 경쟁이 없어서 독점적인 생산이 이루어지므로 효율적인 생산이 어렵고 정부의 실패라는 건 이제 정부가 뭘 생산하느냐. 정부는 공공재를 생산하죠. 퍼블릭 서비스, 국민을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생산합니다. 뭐 유용재를 생산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공공재, 정부가 생산해야 되는 공공재의 최종 산출을 정의하기 어렵고요. 이게 이제 비경쟁적, 난 라이벌이기 때문에 독점적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효율적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비시장 활동 특성으로 인해서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없다. 뭐 이제 다음 선거를 통해서 그 정부의 성패를 뭐 평가하는 그런 질적인 그런 것들이지. 이것이 어떤 기업처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재정 보면은 정부 대차 대조표가 있겠죠. 그러니까 조세 수입, 뭐 예산에 대한 지출, 정부는 영리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예산 돼 있으면 이게 집행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기업처럼 뭐 이익을 남겼다,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이익을 뭐 공기업에게 일부 공기업 영역이랄지 독립치산회가 개념이랄지 이걸 통해서 부분적으로는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부 전체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없고요.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좀 모호하다. 그래서 이제 비시장 활동, 즉 정부 활동은 수요와 공급 매 문제를 야기시키고
비시장 실패론자. 비시장 실패론자들은 정부의 실패, 시장의 실패가 아니고 정부의 실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죠. 내부 효과와 비시장 실패론자들은 이제 정부 실패론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부 효과 유발과 비용 과다, 공공 목표 경시 우려가 있고, 비용의 중복과 증가를 초래하기 쉽고, 외부 효과의 파생이 발생되어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고요. 또 비시장 활동, 그 정부의 개입은 오히려 분배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제 어쨌거나 뭐 수치는 아니더라도 일정한 정책 평가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공공정책론에서 이제 정책 평가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먼저 효율성을 줄 수 있어요. 효율성이라는 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발생하는 걸 의미하고요. 아까 파레토 옵티멀러티, 파레토 최적 상태 얘기도 했죠. 그러니까 효율성은 이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고요. 인적 개념으로 효과성, effectiveness가 있습니다. 이 효과성은 좀 그것이 전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행정이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가. 효율성은 비용과 효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데, 이제 정부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이제 효과성의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형평성 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적인 입장에서 형평성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소득 분배상의 형평을 뜻하고, 형평의 기준은 그 사이의 가치관과 문화의 차이에 따라서 각각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형평은 수직적 형평, vertical equity, 그리고 수평적 형평, horizontal equity. 그래서 행정학 첫 부분 시간에 MPA, New Public Administration 얘기했었죠. 신행정운동. 신행정운동이라는 개념은 이제 형평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영학적 개념의 효율, 이거 과도하게 추구한다. 이거 문제다. 또 사회과학적, 행위과학적 어떤 이론에 기초해서 행정을 얘기한다. 이 과학적이긴 하지만은 실제로 시민이 얼마나 만족하고 또 민주주의적 가치가 달성되었느냐, 이런 관점에서 이게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신행정운동, 1960년대죠. 미노브로크 어떤 에서 일단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미국 행정학자들이 모여서 MPA 주창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의 가치로서의 어떤 형평, 이런 것들이 행정 목적, 궁극적 행정 목적이 되었다. 그 이전에 어떤 사회과학적, 행위과학적, 또 뭐 효율에 기초한 경영과학적 관점 외에 또 그걸 넘어서 이런 형평의 문제가 제기되죠. 수직적 형평이라고 하면은 소득이 다른 사람을 서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높은 소득세율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해서 소득의 형평을 추구할 수 있겠죠. 개인의 경제적 자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 보장은 민주주의 국가 이념이고요. 시장 경제 체제의 효율성을 보장하는 수단이죠. 그러니까 경제 행위자는 이제 뭐 개인 또는 법인이 되겠죠.
개인이나 법인의 각종 경제적 선택 행위가 타인으로부터 구속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경제적 자유. 이것이 이제 정부의 시장의 개입 조정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 보면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시장의 효율성을 왜곡시키고 정부의 각종 규제 행위로 인해서 개인의 경제적 자유가 제한받을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을 그 여러 기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는데 이 기준 간의 어떤 상호 대립, 그러니까 효율성을 추구하면 형평성이 희생되고 또 형평성을 추구하면 뭐 경제적 자유랄지 뭐 효율성이 침해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걸 잘 또 조정하고 고려해서 정책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죠. 자, 공공재는 파브릭 굿즈라고 해가지고 정부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이 되겠습니다. 공공재에 대응하는 개념이 사적재, 프라이빗 굿즈가 되겠습니다. 재화라는 건 말씀드린 대로 유형재, 형태가 있는 상품입니다. 용역이라는 건 서비스, 무형재가 되겠습니다. 우리 실정법에서도 법적 개념이기도 해요. 경제 학자들은 유형재, 무형재 뭐 이런 말을 많이 쓰고요. 지금 뭐 세법이랄지 재화, 용역 이런 말 많이 씁니다. 자, 이 공공재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 먼저 비경합적, non-rival, 비경합적이다. 자신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 수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시장에서 공급되는 사적재의 경우는 공급이 한정되어 있고 개인의 소비가 이루어지면 타인은 그만큼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공공재의 경우는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서 국방 서비스, 치안 서비스. 한 개인이 국방 서비스 대상이 되고 그걸 소비했다. 다른 사람이 소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치안 서비스도 그렇고요. 그리고 공공재는 비배타적입니다. non exclusive. 비배타적이라는 건 뭔 뜻이냐? 공급된 재화의 소비로부터 어떤 특정인을 제외시킬 수 없다. 예를 들어 국방이란 재화를 어떤 특정인이 소비를 못하도록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시장에서의 소비자는 그 공급된 사적재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공공재는 그렇지 않죠. 비경합적이고 비배타적입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공공재가 완전히 비경합적이나 비배타적이진 않겠죠. TV 방송 같은 건 TV 수신기가 없는 경우 수신할 수 없기 때문에 배타적인 성격이 일부 있고요. 교량이나 고속도로 등은 혼잡성이 있는 경우 다소 경합적이 되고 통행료를 내어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할지 시장 에서의 어떤 사적재 비슷하게 성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이런 경우에 이걸 혼합재라고 해요. 실제로 공급되는 재화 대부분이 이런 혼합재 부류에 속한다. 순수 민간재 이건 완전 경합재고 완전 배타적이죠. 혼잡한 교량 경합적이지만 배제할 수 없는 배타적일 수 없는 것입니다. 대학 입학, 뭐 TV 방송 비경합적이지만 배제할 수 있습니다. 뭐 합격자, 불합격자 있고 TV 방송 경우에도 아까 그 수신기가 없는 경우에 TV 방송을 시청할 수 없죠. 순수 공공재 이런 부분은 이제 혼합재고요. 1번, 4번은
순수 민간제, 순수 공공제라고 했을 때 국방, 치안 등 완전 비경합적이고 비배타적인 것. 이것은 이제 순수 공공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있어요. 프리라이더. 이 프리라이더 문제, 이 무임승차자 의 문제는 이 국내 시장에서 이제 공공재의 성격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국제 사회, 뭐 세계 시장 관련해서 얘기되는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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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때 그 오바마 대통령인가요? 예, 미국의 어떤 세계 경찰로서의 역할 여기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안보 무임승차하는 나라들이 있다. 그래서 어, 그런 얘기가 있었죠. 프리라이드. 이 말 아주 많이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 필요할 때 쓰세요. 이 유식한 사람들. 네. 프리라이드. WTO 지적재산권 협정 아까 나왔는데 지적재산권 협정 이 사실 이 국제법 국제 협정을 만들 때 그 뭐 협상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 예. 그래서 협상에 관련한 뭐 윈윈 전략이랄지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죠. 어, 그래서 이 7년간의 마라톤 협상 회원국들이 가트 회원국 그리고 이제 신규 WTO 참여하려고 하는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협상하게 되는데 이제 그룹이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해서는 이제 양대 그룹으로 나눠서 이게 있게 됩니다. 선진국이 있고 후진 개발도상국 용어로 범용어로 써야죠. 후진국이라기보다는 개발도상국, 디벨로핑 컨트리예요. 디벨로핑 막그 개발된다. 그리고 이제 선진국은 디벨롭트 이미 개발이 되었다.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이 지적재산권 보호를 주지 않고 법적으로 정당한 보호를 줘야 된다. 그 개발도상국 그룹은 프리라이더, 무임승차, 개발된 지적재산권을 정당한 대가 없이 쓰고 있다. 이런 경우에도 쓰고요. 아주 많이 써. 프리라이더. 그 안보, 미국의 세계 경찰로서 역할 관련해서 쓰고요. 그러니까 이 비배타적이고 비경합적인 공공재의 성격으로 인해서 본인이 공공재 공급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소비할 때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소비할 것이면서도 자신의 선호를 숨기고 무료로 소비하려는 성향. 이걸 우리가 무임승차자 문제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공공재를 공급할 때 소비 선호를 정확히 현시하도록 하는 것이 공급 비용을 효율적으로 부담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제2절 우리 교재
제2절 현대 재정의 구조와 특징이라고 해서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가 얘기했습니다. Administrative State. 그러니까 국가가 적극적으로 적국 국가, Positive State. 국가 역할이 증대되어 갑니다. 자, 국가가 역할을 증대하려면 국가 재정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국가 재정의 팽창 원인과 구조의 변화 특징 관련해서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공공경비 팽창 원인으로 와그너라는 학자는 공공재정의 팽창 원인을 국가활동 팽창, 새로운 기능의 추가, 국민들의 공공재에 대한 수요 증대 등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 외에 피코크, 와이즈만 등은 전쟁 등 국가 위기 상황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지출된 비용은 그 위기가 끝나고 나서도 줄어들지 않고 계속 팽창된 형태로 머무른다라고 하는 그런 전이 효과를 주장했어요. 각종 사회경제 발전에 관계된 요구 증가에 따른 비용의 증가가 정부 예산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는데, 사회적 정의 실현을 위한 비용 증대, 경제의 불안전성 보완을 위한 사회개발비 증대, 기초적 욕구 충족 이후에 생활 여건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경비 지출 증대, 물가 안정이나 실업률의 감소, 노사 갈등 해소 등을 위한 경제 안정, 지출 비용의 증대, 경제 발전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도로나 항만, 산업 기관 시설 등 사회 간접 자원 확충을 위한 지출 증대.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정부의 재정이 팽창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인구 증가, 기술 진보, 이 정부의 재정 수요를 증대시키고 있다. 당연하겠죠. 사람이 많아지면 정부도 해야 될 일이 많아지고요. 기술 진보로 인해서 또 필요한 어떤 비용들이 있겠죠. 관료 제도의 본질, 그 성격으로 인해서 재정의 경직성이 오게 되고 그에 따라 재정의 지속적인 확장이 초래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유명한 파킨슨 법칙인데, 행정 영역이 그 기능과는 관계없이 스스로 계속 인력의 증가와 기구의 팽창을 유발하고 있는 현상. 그래서 우리가 파킨슨 현상, 파킨슨 법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머스그레이브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한 번 증가된 정부 지출은 감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문지방 효과, 스레시홀드 이펙트. 스레시홀드는 이제 문지방이죠. 그렇죠. 이 관료제로 인해서 지난해 어떤 예산보다 줄인다. 관료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의회 민주주의에서 예산 과정상 특성 때문에 정부 재정이 팽창되기도 하고요. 뭐 지역 편의주의에 따라서 각 의원들이 출신 지역의 사업과 투자를 유치하고자 경쟁적으로 예산 확보를 하게 되죠. 왜 우리나라 국회의 어떤 고질적 병의 하나가 그 연말이 되면 이제 예산 통과하면서 이제 막 멱살잡이 할지 뭐 극한 투쟁 일어나죠. 요즘은 별로 안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나라 재정 규모 및 재정 구조.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친 총 재정 규모를 국민 총 생산액에 대비할 때 1990년대 들어와 보면은 대 GNP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면은 대 GDP 비율, 그러니까 국민 총생산 GDP 하면 Gross National Product, GNP죠.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 총생산, 국내에서 이루어진 총생산, 비슷한 개념인데요. 좀 다르죠. 보면은
정부 영역이 이렇게 큽니다. 36%나 돼요. 우리 한국 경우는 27.3%인가요? 2004년 기준. 그러니까 시장, 시민, 프라이빗 섹터의 5분의 1도 더 되잖아요. 4분의 1. 그러니까 정부 재정 영역이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44.1, 프랑스는 54.4. 이 비중이 높으면 어떻게 봐야 돼요? 국가가 상당히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제 미국은 36.5, 36%네요. 그런데 이제 그 비율도 비율이지만 그 고유값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GNP 규모가 큰 미국이 36%라고 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네, 우리 관련해서 설명이 쭉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정 수입, 정부도 이제 뭐 수입, 지출 이렇게 나오죠. 근데 정부의 경우는 세입, 세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정 수입의 핵심적인 부분은 조세 수입인데 2005년 예산에서는 총 세입의 75.8%가 내국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 다음으로는 교통세 8.6%, 관세 5.7%, 교육세 3%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조세 같은 경우에 보면은 간접세, 뭐 직접세, direct taxes, indirect taxes 이렇게 있는데 간접세는 특별소비세, 주세 등이고요. 직접세는 뭐 소득세랄지, 뭐 법인세, 그리고 뭐 property tax, capital gains, 뭐 자본소득세, 뭐 등등, 부동산 소득세, 직접세이죠. 소득의 형평성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직접세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간접세는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적은 대표적으로 이제 부가가치세 같은 거, 그러니까 거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그게 뭐 가난한 자이거나 부자이거나 상관없이 일률적인 세율에 따라서 매기죠. 소득 재분배 효과가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뭐 소득세랄지 부동산 양도세, 뭐 누진세적 소득세라는 누진세적 법인세 이런 것들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세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출 구조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방위비, 교육비, 이 사회개발비, 이 경제개발비, 일반행정비, 지방재정교부금, 채무상환 및 기타 재반 지출금도 구분돼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남북분단이라는 뭐 정책의 여건을 해서 방위비 비중이 매우 크고요. 사회복지비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시점. 이게 2005년도 교재이기 때문에 뭐 많이 부분이 이제 진전을 보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이 되는데 나중에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일반 회계 예산 안에 기능적 분류라고 해서 표에 나와 있습니다. 세입은 내국세, 관세, 교통세, 교육세 수입, 세출은 뭐 방위비, 교육비, 사회개발, 경제개발, 일반행정. 재정수지상 불균형,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입, 세출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근데 조세 수입만으로는 인건비, 물건비, 이전적 지출 같은 경상적 지출과 재정 투자에 해당되는 자본적 지출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족분을 메우는 방법으로서 정부가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입하든지 혹은 공채를 발행해서 민간 부문에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 수지상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채 발행이랄지 정부 매각 뭐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 공채는 이게 국가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차세대의 그 부담이 전가되니까 신중히 사용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만성적인 재정 수지적자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정부도 이제 방만한 경영을 통해서 그 후세대에 어떤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후세대 부담으로 안게 돼요. 자, 제2장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쭉 보면은 자, 예산 관련 조직과 법적 근거. 자, 버짓, 뭐 피스칼, 뭐 이런 말들은 이제 정부 영역 관련해서 법치주의, 뭐 제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법에 근거하고 있어요. 경제나 금융 뭐 이런 개념들하고 이제 구분이 된다. 그러니까 정부 예산을 주무로 하는 조직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중앙정부에서는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감사원 및 조달청이 담당하고 각 부처와 지방정부에서는 기획관리실이 주관하고 국회는 예산과 결산을 심의한다. 기획예산처가 있습니다. 이건 1999년에 설치되었고요. 과거 경제개혁원, 재정경제원에서 하던 업무 중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독립해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기획과 예산 정책 수립, 예산의 편성과 집행 관리 등이 있고요. 재정경제부가 있습니다. 경제정책 수립과 조정, 화폐와 금융정책, 세입, 세출에 관한 감사에 대한 업무, 국세와 관세, 외국환 관리, 국제경제협력,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자, 감사원이 있습니다. 감사원은 헌법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데 감사원장을 포함해서 감사위원 7일로 구성된 감사위원과 사무처로 구성된 조직이고 감사원법에 따르면 그 기능이 쭉 나와 있습니다.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확인, 뭐 행정기관 및 공무원 직무 감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 회계 검사 등등 기능이 나와 있고요. 조달청 이것도 예산 관련해서 정부가 소유로 하는 물자의 구매, 공급 및 보급 관리에 관한 사무, 정부 주요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또 예산 관련해서 중앙은행도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있는데 국고금의 예금과 수납기관으로서 국가의 모든 출납 업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한국은행 법이 있죠. 네. 한국은행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일반 시중은행의 국고 출납 업무를 대행시키고 국고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게 되겠습니다. 외국의 중앙예산기구로 우리 이제 귀에 많이 읽는 것이 미국 대통령실의 관리예산처 OMB라고 하는 거예요. 뭐 판례에도 많이 나옵니다.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영국은 재무성. Ministry of Treasury 있고요. 일본은 대장성, 동일은 연방재무성, 프랑스는 예산성 예산국 있습니다. 재무행정은 법적 근거에 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행정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법적 근거에 따라서 행해지고요. 법치주의 원칙에 따르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이니까 어느 경우에나 헌법에 위반돼서는 안 됩니다. 헌법에서는 이제 조세 법률주의를 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38조에는 국민의 납세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59조는 조세의 종류와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와는 조세 법률주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 재정권에 관련한 헌법 조항도 있습니다. 54, 55, 56조. 결산 심의권에 관한 99조. 예비부 지출 승인권에 관한 55조 이하. 뭉철 발행할 수 있는 기체 동의권에 관한 58조. 그리고 헌법의 54조에 보면 예산 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서 지금 예산회계법, 그리고 정부기업에 적용된 기업예산회계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각종 특별회계법 등등 관련 예산에 관한 법들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97조 감사원에 관한 규정이죠. 감사원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지방의회 설립에 관한 내용이 헌법 제110조, 118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 조항에 따라서 제정된 법이 지방재정법, 지방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교부세법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구분 관련한 설명이 있어요. 예산은 이제 일반 회계 예산하고 특별 회계 예산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활동에 관한 총세입, 총세출을 망라하여 편성한 예산이 일반 회계 예산인데 가장 기본적인 회계이고 국가 고유의 기능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말합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예산회계법상에 특별회계로 설치되었을 때 발생한 예산인데 국가회계 중 특정한 세임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거나 특정 자금을 보유 운용할 때 국가에서 특별한 보유 운용할 때 그리고 국가에서 특별한 사업을 운영할 때 이 특별회계 예산 편성이 가능합니다. 예산은 이제 기본적으로 단일 원칙에 따르게 되는데 이렇게 예외적으로 이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그 원칙에는 예외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금관리 특별회계 목적상 특별회계 예산이 있고요. 뭐 군인연금, 재신보험 등 그리고 특정 목적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양곡관리, 통신사업 관련해서 특별회계를 하게 됩니다. 뭐 특정 수입으로 세출을 충당하는 교통시설이랄지 국립의료원이랄지 그 국립의료원 운영으로 인한 그 수입으로 그 경비 비용을 지출하는 그런 경우에 특별회계 예산이 편성되겠습니다.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 그리고 그 전출입 관계에 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회계가 완전히 별개의 것은 아니다. 서로 전출되어 중복 현상이 있기 때문에 국가 예산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복액을 공제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공제되어서 남는 것이 이제 순계 예산이 됩니다.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순계 예산이 발생합니다. 기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예산 외로 사용하는 특정 자금을 말하는데 예산회계법 제7조에 보면 기금은 세입, 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의 방만 운용, 이건 많이 지적돼 왔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 규모가 일반 예산보다 많은데 그 통제는 미흡하고 그래서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이 관리를 이제 어떤 체계적으로 잘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 기금 관리 관련해서 그 관리 주체가 매년 5월 말까지 기금 운영 계획서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출하고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을 얻은 후 예산과 같이 국회에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제출해서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금 관리도 상당히 뭐라 할까요? 어떤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통합예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설명드린 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과 세입세출 자금을 모두 포함한 예산을 우리가 통합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통합예산의 특징이라고 하면 한 번에 그 정부 예산 규모 파악이 용이하고, 예산의 포괄 범위가 높고, 예산 총계뿐 아니라 순계도 산정할 수 있고, 경제 성질별 분류에 의해서 소비, 자본 형성, 저축에 대한 재정의 기여도 파악이 용이하고, 재정의 통화 효과, 국가 채무의 분포 상황, 재정의 차이 부전도 등을 알 수 있다. Tax expenditure, 조세 지출 예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조세 지출은 국가 목적 달성을 위해 세제상의 특혜를 통해서 간접 지출을 함으로써 특정 활동 또는 특정 조직에 지원하는 예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제상의 특혜가 그만큼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런 제도죠. 조세지출 예산, 뭐 조세지출 제도. 세제상의 특혜가 그만큼 보조금을 준 것 같으므로 숨겨진 보조금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세지출 유형으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뭐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 특혜세율, 일정한 법 요건에 따라서 세율을 낮게 특혜 세율을 주는 거, 이게 특정 활동 또는 특정 조직에 지원하는 그런 목적의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세 감면은 조세 특례, 합법적 탈세, 숨은 보조금 이런 것들에서 특정 산업에 대한 배려, 과세의 불공평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그 제도 고안에 있어서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공부문 예산이 있겠습니다. 정부 재정 외 정부 부채 공기업, 통신사업, 양국관리, 조달 특별회계 뭐 이런 공기업의 경우에는 기업 특별회계 예산이 돼서 국회 심의 대상이 되고요. 정부 투자기관의 경우는 해당 이사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되고 뭐 국회 심의 대상 에서 제외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 예산으로는 우리 정부 투자기관 관련한 예산, 뭐 정부 출자기관 관련한 예산, 뭐 투자기관하고 출자기관은 그 정부가 어느 정도 출자를 하느냐, 납입자본금 50% 이상을 출자.